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과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어려웠을 때였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제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대 초반,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한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20살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만두어야 했죠.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대회에 출전하여 상도 많이 받았고 늦게 태권도를 시작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국가대표도 노려볼 만한 실력이었지만 사실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지쳤었거든요. 잇따라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무리해서 운동하고 대회 나가고 몸이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무릎이 완전 돌아갈 뻔한 사고를 겪으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군 면제를 받을 만큼의 큰 부상이었죠. 병원에 누워서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솔직히 좀 막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제 인생 이막이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도 지쳐있을 때였는데 이참에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은 제가 태권도 배우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 그만두고 바로 공부 시작해서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대학교 생활은 시작되었죠. 저희 집이 넉넉한 환경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업직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줄곧 공부를 잘해서 어릴 때 친척들이 누나랑 저를 비교를 엄청 했었습니다. 사실 누나 때문에 태권도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제가 그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누나가 마음 편히 대학을 다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누나가 서울대를 다녔거든요.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자꾸 등록금이랑 생활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그게 마음이 쓰여서 누나가 좀 더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더 했던 거였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제 병원비도 엄청 쓰게 되었고 재수 준비하며 제대로 된 일을 안 했으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제게 눈치 주거나 돈 벌어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갈게 되더라고요. 꼭 대학 붙어서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중에 돈도 많이 벌 거라 마음먹었죠. 결과적으로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등록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닐 거고 생활비도 제가 벌게요.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던지라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받았죠. 어머니가 등록금 하라고 1,000만 원을 주셨지만 절대 싫다고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제 인생의 이막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하게 된 대학교 생활은 엄청 재밌었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서 주변에 죄다 운동하는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수업 시간에도 훈련하러 가기도 했고, 대회 나가면서 학교 수업 못 들은 날도 많아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태권도 하는 애들하고만 친했었죠. 그래서 하는 얘기도 맨날 운동, 운동,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고, 그게 제일 재밌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문과를 갔거든요. 운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과였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옷이나 꾸미는 거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남자애들은 게임이나 술, 이성관계, 진로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싶을 만큼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만 학교를 다닐 순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났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운명인 줄 알았던 악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쟤야, 쟤. 쟤가 누군데? 경재, 너 쟤 몰라? 우리 학교 여신이잖아. 그래? 모르는데? 와, 너 지금까지 학교를 어떻게 다닌 거냐? 어떻게 쟤를 몰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데. 아무튼 진짜 예쁘지 않냐? 멀리 있어도 쟤만 보인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친구가 호들갑을 떨면서 가리킨 여자애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난 여자애였습니다.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해서 저랑 같은 3학년의 동갑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하긴 한 건지 그 여자애가 지나가는 길을 힐끔거리면서 쳐다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전혀 관계없는, 앞으로도 아무 관계없을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운동부 여자 선배에게 설레었던 적이 있긴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그건 존경심과 동경심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이후엔 이성에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랑 만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남자란 자고로 사랑하는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을 가해서 만나고 소중히 대하라고 말이죠. 대학생인 제가 저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연애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교 여신이라는 애를 처음 보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한 과 동기 서너 명과 모여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끝난 날이기도 했고 마침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한잔하게 된 거였죠. 1, 2학년 때는 다들 과 애들 잔뜩 불러서 노는 걸 좋아하다가 갈수록 마음 맞는 소수끼리 뭉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가게에 익숙한 얼굴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남자 선배 둘이었습니다. 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제가 책임감이 좀 강한 편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하셔서 그런지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맡은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과제 할 때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저 혼자 하는 건 저 혼자 책임지면 되지만 조별이 하는 건 저 하나로 모두가 피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술집에서 만난 두 선배 중 한 명하고 같은 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 선배 불성실하기로 유명한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했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제외하고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만요. 나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더니 처음에는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성을 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크게 한판 싸우고 그 이후에는 인사도 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 동기들하고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술집에서 마주치고 어쩌다 보니 같이 술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그 선배가 근처에 아는 후배들이 있다면서 같이 놀자더라고요. 여자애들이라면서요. 제 동기들은 상관없다고 하고 저는 불편했는데 티는 안 내고 그냥 눈치 봐서 슬쩍 빠져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10분도 안 지나서 여자애들 셋이 왔는데 제 동기가 학교 여신이라고 지칭했던 그 여자애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그 애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심드렁했습니다. 얼른 그 불편한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전화 온 척하면서 몰래 빠져나와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다들 엄청 취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예쁘다는 여자애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에 전화에 얘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문자 답장을 좀 하다가 계속 할 말도 없는데 문자를 하길래 문자 요금이 아까워서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좋다는 겁니다.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한 번 보고 좋아할 수 있나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진심이라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구나. 의아하면서도 진짜 진심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애와 몇 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워 죽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몇 번 보다 보니까 정말 예쁜 것 같고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게 2달 지나고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시작도 있다고 인정했고 저도 그 여자애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의 첫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꽤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어딜 가나 주목받는 여자친구에 덩달아 저까지 유명세를 탄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관심을 꽤나 즐겼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관심만 꽤나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시험 공부는 안 해? 귀찮아. 아침에 바짝 보고 풀면 되지 뭐. 그나저나 나 원피스 살 건데 무슨 색이 예쁜지 봐주라. 옷을 또 사? 지난주에도 엄청 많이 사서 돈 없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친구가 예쁜 옷 입으면 좋지 뭘 그래. 내가 봤을 때 너 시험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학점 어떻게 하려고? 경제 네가 책임지면 되잖아. 여자친구는 입버릇처럼 제게 책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첫 여자친구였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했고 참 소중했던 제 여자친구였으니까 말이죠. 1년 반 정도 만나고 저희는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좀 달라진 게 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계가 참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다양한 길이 있더라고요. 학원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거였고 아예 학원을 차리는 방법도 있었고 방과 후 수업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센터도 있고 나아가서 성인들을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학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과연 잘 제게 맞을까 궁금했거든요.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딱 1년만 학원에서 일해보자 마음먹고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앞두고 1월 달부터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꽤 규모가 있는 학원이었는데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곳이었죠. 반면에 여자친구는 일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아이처럼 졸업했다는 사실을 마냥 좋아했습니다. 누가 보기엔 저 사람은 믿는 구석, 예를 들면 경제력을 갖춘 집안이라던가 물려받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2분 다 평범하셨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자친구는 일을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옆에서 닥달 아닌 닥달을 하기 시작했죠. 미영아, 취직 안 할 거야? 대학 졸업까지 했는데 일을 해야지. 너 이번에 또 돈 부족하다면서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 살 거야? 아,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아빠 같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해. 여자친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대신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어르고 달래면서 일을 시키려고 노력했죠. 6개월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여자친구는 돌연 옷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는 언니가 가게 봐주기만 하면 월급 잘 챙겨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던 여자친구는 그 옷가게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일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취업 사이트를 뒤져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서류 쓰는 것도 옆에서 앉아서 다 알려주고 여자친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짜증을 냈었죠. 어찌저찌 서류에 합격하게 되었고 면접날이 잡혔습니다. 그날도 면접 보러 가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여자친구가 면접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회사에 신고 다닐 예쁜 구두도 한 켤레 사주면서 딱 3달만 다녀보고 그래도 싫으면 그만두라고 달랬습니다. 그때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친구는 회사에 가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회사에 대한 불평을 쏟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3달을 꽉 채웠는데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 안 두더라고요. 다닐만 한 것 같다고 계속 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여자친구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친 적만 있었는데 집 안으로 초대를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잔뜩 긴장을 해서 여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곱게 화장을 하시고 엄청 맛있는 밥상을 한가득 차려놓으시고 아버님도 허허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게. 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영이 사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몇 년인데 저게 우리 말은 도통 안 듣더라고. 그런데 자네가 우리 미영이 사람 만들지 않았나? 제가 저렇게 사원증 목에 걸고 회사에 갈 줄 누가 알았겠나? 대학 졸업한 것만으로도 용하다 했는데 이게 다 자네 덕 아니면 누구 덕이겠어? 그러니까 결혼해. 네? 아니, 아버님, 그렇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자네, 우리 미영이 책임 안 질 건가? 네? 아니요. 아니요. 책임져야죠. 그럼 뭘 고민하나? 결혼해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뜬금없이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 저의 진로도 확실하게 정한 게 아니었고, 돈도 더 모아야 했는걸요. 그래서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아기를 낳아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날 테고, 나이 든 엄마는 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용을 볼지 말지도 결정을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학원에서 잘 벌고 있지 않냐면서 그냥 학원에서 계속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나의 꿈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땐 내가 너무 좋아서 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은가 보다 했습니다. 고민에 고민이 꼬리를 물던 중 여자친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방문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이내 반갑게 여자친구를 맞아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의 부모님께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말했고 부모님은 적잖이 당황을 하셨죠. 정말이냐 경재야? 둘이 벌써 그런 얘기까지 오갔어?
그게 네, 맞아요. 아이고, 잘 됐네. 그래, 그래. 그럼 사돈댁부터 만나야 하지 않나? 가만히 있어 봐. 나를 정해야겠네. 아이고, 경사네 이거. 복잡한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의 부모님은 상견례 날부터 잡아야 하지 않냐고 하셨죠. 그날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긴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책임지기로 한 일은 책임지는 거야.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잘 살거라. 그때 마음을 굳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요. 학원 강사의 수입이 나쁘지 않기도 했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다양한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돈 벌고 결혼해서 가장 노릇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저희 집과 여자친구 집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과 적당한 화목함이 더해진 기분 좋은 상견례였습니다. 여자친구의 표정이 약간 뾰루퉁해 있었지만요. 그날 상견례를 잘 마치고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는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진짜 몰라서 물어? 아니, 어떡해. 아니다, 됐다. 왜 그래? 말을 해줘야 알지. 우리 이제 결혼하잖아. 어제 상견례도 했잖아. 그럼 상견례 하면서 집 얘기도 오가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집 얘기 했는데 너희 회사 근처로 알아보기로 했잖아. 아니, 그거 말고 남자가 집을 해와야지. 갑자기 아차 싶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지만 다 옛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집을 원하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집에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계산기만 두드려보고 있었죠. 집은 틈이 날 때마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웨딩 플래너 계약을 했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만날 때마다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여자친구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원래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회식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빠질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데이트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간만에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죠. 한동안 수업 때문에 계속 집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좀 나른해져서 잠이 오려던 그때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혀가 꼬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재야, 나 데리러 와라.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아이, 몰라. 얼른 데리러 와. 얼른. 여자친구는 가끔 이렇게 저를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면서도 두어 번 이런 적이 있었죠. 왜 취할 때까지, 왜 조절도 못하고 그렇게 술을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취해서 저를 부르는 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면 더 큰일이잖아요. 그날도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술자리에 가보니까 다들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 경제 왔네? 우리 2차 가자. 2차. 술이 이렇게 취했는데 무슨 2차야. 딱 맥주 한 잔만 하자. 응?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취하기도 했고 이 상태로 들어가면 분명 여자친구 부모님이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여자친구 정신 좀 차릴 겸 잠깐 숙취 해소제 좀 먹고 있다가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근처 맥주집으로 향했고 저는 맥주를 한 잔 시켜놓고 여자친구는 상큼한 에이드를 한 잔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한 잔 다 비우기도 전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옆 테이블의 남자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제 다리 봐요? 네? 뭘 쳐다보냐고요? 여자친구가 술이 덜 깬 건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옆 테이블에는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 셋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계속 왜 쳐다보냐면서 시비를 걸었죠. 옆 테이블 남자 중 하나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자친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둘이 욕을 하면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왜 쳐다보냐? 안 쳐다봤다. 변태냐? 정신 나갔냐 하면서 말이죠. 그 남자도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미영아, 그만해. 그냥 가자. 너 많이 취했어. 뭘 그냥 가? 저 자식이 나 봤다니까? 뭘 보냐고? 야, 뭘 자꾸 쳐다보냐고? 여자친구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남자도 소리를 높이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해하려 손을 높이 치켜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바로 손을 뻗어서 남자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힘 조절이 잘 안 되었나 봅니다. 남자는 쿠당탕거리며 의자와 책상에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씨, 피 나잖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에서 나는 피를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멍했습니다. 경찰차며 구급차며 몰려들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진짜 멍하더라고요. 선수 출신이 사람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피해자 쪽에서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 밀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제 여자친구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저 지경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조사받고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대성통곡을 하시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머리 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입원하겠다면서 동네 병원에 입원을 했다더군요. 매일같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집안에 검사가 한 명 있었나 보더라고요. 절대 안 넘어갈 거라면서 돈도 다 필요 없고 감옥 보낼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에 유일하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날 사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서 여자친구 집도 찾아가 봤죠. 여자친구 대신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나오셨고 돌아오는 대답은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였습니다. 저희 그냥 만난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나고 싶지 않다니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어? 왜 나 피해? 내가 뭐 잘못했어? 몰라서 물어? 너 고소당했다며 다 들었어.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전과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니? 그만 헤어지자. 파혼해. 정말 딱 이렇게 말하고 여자친구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눈물만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간 몇 년간의 추억이 다 잿더미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저는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폭행 및 상해죄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의 1년간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옥이 왜 감옥인지 알겠더라고요.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네모난 공간에 갇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앞으로 뭐 해먹고 사는가였습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전과자를 쓰는 학교와 학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동 그만두고 고민 끝에 결정한 길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갈 미래가 상상이 되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예쁜 추억을 쌓았던 여자친구가 저를 돌아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꿈에도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여자는 없다.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나와서 일주일은 두부를 먹은 것 같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봤자 저는 아직 20대였으니까요. 무슨 일을 할까? 기술이라도 배워야 하나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제 일을 잘 알고 있던 대학생 때 동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고, 졸업하고서도 계속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제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저보다도 더 제 일을 억울해했던 좋은 친구였죠. 그 친구가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개인 사업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였는데, 부모님 지원으로 졸업하자마자 회사를 차려서 운영도 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있었고요. 출소하고 그 친구가 연락이 오더니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우리 직원 필요했어. 잘 됐다, 야. 내가 너 같은 능력자를 우리 회사로 모시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같이 일해주라, 응? 우리 회사 복지 좋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배려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갈 곳 없는 저를 걷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중하고 저를 존중해주며 물어보는 것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다녀온 뒤로 인간관계가 되게 많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저를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인연을 유지하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구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시 사회생활할 때 초반에는 사람들 눈치를 엄청 보면서 다녔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별거 아닌 걸로도 흠칫 놀라기도 했었죠. 그만큼 저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축되어 있던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성격이 엄청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친절하기도 한 직원이었죠. 어둠 속에 있는 저와 달리 24시간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정반대였죠. 그런 그녀가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것은 입사한 지 2달쯤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경재씨, 일찍 출근하셨네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댁이 어디라고 하셨죠? 여기서 많이 멀어요?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침에 차 안 막혀요? 저는 버스 타면 항상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지하철 타요. 아침은 드셨어요? 저 커피 타려는데 한 잔 타드릴까요? 원래 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어색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참을 혼자 떠들던 그녀를 보고 든 생각은 다람쥐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맨날 쪼르르르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그러면서 말도 참 많고 종종 물건을 흘리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 날이면 꼭 그녀를 마주쳤고 그때마다 그녀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갔는데 역시나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일찍 출근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집이 되게 멀거든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네? 그렇게나 멀어요?
그런데 그거랑 일찍 출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에이, 뭘 모르시네. 자칫하다가 지하철 하나만 놓쳐도 20분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일찍 나오는 거죠. 제가 지각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친구한테 듣기로는 그녀가 회사 초창기에 입사해서 엄청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얼마 후 회사 전체 회식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출근했는데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선영 씨랑 뭐야? 뭐가? 뭐긴 지난주 회식 때 다 봤다 임마. 그러니까 뭘 봤냐고. 선영 씨가 너 엄청 챙기던데. 널 보는 눈에서 아주 하트가 뿅뿅이던데 뭘. 둘이 뭐야?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왜? 선영 씨 사람 진짜 괜찮아. 너도 언제까지? 아니, 내 말은 잘 해보라는 말이지. 내가 봤을 때 선영 씨는 이미 너한테 마음 있는데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자를 만나요? 여자한테 그렇게 대해놓고서 무슨 용기로 만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만납니다. 그리고 저 전과자예요. 전과자를 만날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친구의 쓸데없는 소리를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의식하게 되고 신경 쓰이고 눈길이 가기 마련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점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고 밀어내보려 했지만 그녀의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더는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제게 마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그녀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가서 저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제게 결혼할 여자가 있었던 것,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온 것까지요.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거든요. 분명 원래 밝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사정이 있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틀 전에요. 아, 그러셨구나. 다 들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그만 좋아하세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니까. 왜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라고.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게 제가 경재 씨를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냥 경재 씨가 좋은 거예요. 경재 씨한테 무슨 과거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는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형을 살다 나와서? 눈치 보며 사는 게 힘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고 그녀 앞에서 바보같이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요. 제가 한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녀를 좀 더 알아가고 싶기도 했고요. 고민 끝에 저는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녀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죠. 1년 반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여자친구를 살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제가 천번 만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부모님 눈에도 여자친구가 예뻐 보였나 봅니다. 참 선녀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기뻐하셨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죠.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1호 부부가 된 저희는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엄청 행복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을 만큼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서름과 분노와 억울함이 아내 덕에 다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아내가 몸이 안 좋다면서 반차를 쓰고 나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가 걱정을 하고 그날 칼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죠. 집안 불이 다 꺼져 있길래 많이 아픈 건가 싶어 얼른 안방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빵빠레를 터뜨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군요. 혼자 몰래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4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에도 알렸죠. 직원들이 모두 축하를 해주었고 대표인 친구가 특히 엄청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친구가 아내 편히 봐주느라 애도 많이 썼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올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종 그렇게 마트에서 같이 장을 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아내랑 더 애틋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트에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멀리에 있던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저와 결혼할 뻔한 저를 위기의 상황에서 버린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는 듯한. 그 동네가 그 여자의 동네도 제가 살던 동네도 아니었거든요. 저의 시선은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다정한 팔짱, 똑같은 슬리퍼.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랑 헤어지고 6개월 만에 말이죠.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고 있는 카트에는 작은 아기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진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만약에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자 무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마주치니까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우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옆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또다시 억울한 일에 휘말릴까 봐요. 그렇게 어색하게 대치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경찰 2명이 이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감옥에 다녀온 뒤로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마트에 갑자기 경찰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심장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저를 지나서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나가더군요. 사기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 여자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정신없이 자기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야채를 사러 갔던 아내가 어느새 제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쌤통이다. 응? 여보, 뭐라고? 저 남자, 내가 전에 말했던 그 남자야. 그 사기꾼. 저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연애할 때 아내가 제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대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고 했죠. 그 남자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고 개인 병원까지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했고 좋은 차와 옷가지들도 다 명품이었다더군요. 아내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둘이 만나게 된 것도 학교 도서관이었다더라고요. 그 남자가 계속 쫓아다녀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하자고까지 말을 했답니다. 아내도 그때는 좋았대요. 그래서 상견례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병원이 어려워졌다고 했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병원 월세도 내야 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랬대요. 남자의 부모님도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남자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고 아내는 알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그때 결혼 준비하면서 쓰라고 아내에게 준 돈이 있었다더라고요.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이었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결혼 자금으로 쓸 돈이었으니까 남자에게 그 돈을 줬답니다. 그리고 남자와 완전히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죠. 아내는 그 남자의 행적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가짜였답니다. 학벌도 가짜였고 의사라는 것도 병원도 다 가짜였답니다. 진짜 치밀했던 게 병원 앞에서도 아내를 만났다더라고요. 그때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만났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가짜였대요. 상견례를 할 때 만났던 그 남자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살고 있던 좋은 오피스텔도 그 남자 것이 아니었고 정말 모든 게 다 가짜였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던 아내는 혼인빙자 사기로 남자를 고소했는데 이름부터 나이까지 모든 게 가짜였던지라 찾기가 어려웠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마트에서 저의 전 여자친구와 있던 바로 그 남자가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전 여자친구와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부부였던 거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던 남자는 그날 아내에게 딱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았다더군요. 전과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하며 자신을 지키다 감옥에 간 저를 무참히 버렸던 제 전 여자친구는 그렇게 싫어하던 전과자의 아내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동기들한테 듣기로는 그 이후에 이혼을 한 해 만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다 정해진 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인연 또는 운명이라고 하죠. 저는 이 운명 같은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분노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많은 선입견과 맞서야 하지만 잘 이겨내고 더 훌륭한 가장이 되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